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6화 IMF와 초딩 세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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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나야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세입니다. 저는 호수입니다. 저는 3만 언니입니다. 그렇군요. 근황 얘기해요. 근황이요? 네.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한 주 만에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녹음을 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개씩 나야나님 머리 자르셨잖아요. 네, 머리를 그간 너무 바빴다가 거울을 봤는데 그지가 한 명 있길래 머리를 드디어 자르고 왔습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게요. 지금 이마가 시원하게 까져 있네요. 왜요? 네, 오랜만에 아니 나는 그래도 칭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칭찬이에요, 칭찬. 사실을 시원하게라고 붙어 있잖아요. 시원하게. 보통 이마가 시원하게라는 말은 욕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 방송만 시원해요. 들으면 탈모 있으신 분으로 알 것 같아. 이마가 시원하게 까졌네요라는 요 멘트만 이게 들으면. 시원하게 까졌네요를 들었을 때 탈모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잘 어울려요. 네. 네, 그렇군요. 천세님은 저도 머리를 자르고 올 걸 그랬나 봐요. 할 말이 없는데. 뭐 카톡 다이어트 써 있던데요? 아, 다이어트요? 네. 네, 제가 마라톤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4월 달에 20km 뛰고 9월 달에 오. 풀코스 지금 뛰려고 준비 9월에요? 중이어가지고요. 와. 그래서 다이어트 조금 더 하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홈 트레이닝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간단한 식사하고 점심에 밥 반 공기 정도 먹고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랑 채소 조금 먹으면서 운동 한 30분씩 하고. 엄청나게 세밀한 계획이 이미 있어요. 엄청나게 세밀해요. 지금 맞은편에 두 분 표정이 네, 지금 한 지 약간 한 그거 달 있잖아요. 됐어요. 그 왜 있잖아요. 배경화면에 점점점 찍으면서 까마귀 지나가는 거. 괜히 물어봤다 싶었어요. 아니, 왜냐면 한 달은 됐는데 나는 괜찮으면 하려 그랬는데 일단 안 먹고 있잖아. 난 저건 못 하겠어요. 맞아요. 괜찮으면 도입하려 그랬어요. 나도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돼가지고. 네, 근데 안 할래 저거는 닭가슴살 안 돼. 호수님은? 네. 저는 요즘 자꾸 밖에서 회식을 자주 했더니 근데 밖에서 먹으면 맵고 짠 거 자주 먹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만성장염이 왔다 해야 되나? 아 근데 고기보다는 회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라리. 네. 근데 장염에 관련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회도 별로더라고요. 회도 안 좋대요. 날 것으로 그렇게 먹으면. 많이 먹으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냥 다 안 좋게 다닌 거죠. 당연히 안 좋다고요? 저만 몰랐군요. 누가 봐도 아, 그래요? 익힌 고기보다야. 아 그래? 나는 그 기름보다 나을 줄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장염이 심해져서 본의 아니게 그 바나나랑 뭐 우유랑 뭐 견과류 넣고 좀 갈아 먹고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요? 매운 거 일절 못 먹고 음. 먹으면 바로 장염이 도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살도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이제 술은 조금씩 먹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빠지진 진짜 않네요. 아프고 나서 살이 조금 빠져 있으면 보람이 괜찮은데. 그래도 보람이 좀 빠지지 있죠. 않아.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나중에는 아프고 늙는다. 장염은 빠졌다가 또 어, 바로 어. 찐다. 그래서 수분이라? 수분만 빠져서 언니님은? 내 근황 얘기 안 했어요? 네, 저는 살이 계속 찌고 있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늙고 살찌고 이렇게 뭐 제대로 살고 있어요. 예. 아,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근황이네요. 늙고 살찌고 아니 사실이야 그냥 사실에 대한 아까 오. 이마가 까졌네요 같이. 그러니까 연륜이 들어가면서 세상사에 좀 더 무뎌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살이 좀 관대해졌다. 아, 뭐나 살이 찐다는 것에? 포장이 안 되네. 네, 아무튼 오늘 얘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IMF 퀴즈의 3이라고 해서 3. 네, 3. 사람 IMF 사태 그 즈음에는 3. 오케이. 3. 네. 삶. 정확했어요. 아. 발음. 라이프. 제가 혀가 짧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97년부터 2000년대 초에 있었던 IMF 사태 즈음을 살았던 거의 80년대 90년대생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싶고요. 그 언저리에 유년기를 보낸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IMF 사태는 많이 아시는 듯 하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찾아보면은 당군 이래 최대 국난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바뀐 우리의 삶들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국초딩 때 정도 얘기했죠. 다들 그러니까 97년도에 어떠셨어요? 다들 몇 살 정도 셨나요? 전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느꼈겠네. IMF를 미취학 아동. 미취학 아동이 제대로 느끼지. 근데 그런가요? 기억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그 IMF가 끝났다고 선포하던 영상, 그러니까 뉴스 끝났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야 하길래 나도 같이 박수 친 그 기억만 딱 있어요. 끝나던 날 기억. 와 그게 2001년인데? 끝나던 날. 그렇구나. 2001년에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이요. 어. 거의 말이었죠. 천세님은? 98학번이니까 이제 졸업하려고 대기했던 때요. 격동의 시대였죠.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에 입학하면서 알바하기도 힘들어졌고 뭐 학교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그 입학금 그런 돈이 97년이랑 비교했을 때 체감적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돈 때문에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굉장히 그렇구나. 어려웠었죠. 인생이 바뀌는 일이군요. 맞아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삼수를 해서 97년도에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갔는데 98년도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 학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오면서 나도 이제 그 IMF가 우리를 뭘 바꿨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IMF가 있기 전에는 약간 사람들이 좀 감상적이었어. 그러니까 그쵸. 뭐 대학교에서도 학고 막 다 맞고 음. 그냥 놀아야지. 음. 청춘. 낭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들도 남발하고 뭐 내가 좋은 거죠? 결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미래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뚜렷하게 생각나는 게 노숙인. 갑자기 그 즈음에 네, 노숙인이 많이 그때부터 늘었던 서울역에. 것들이 네네네, 맞아요. 생각이 났어요. 그랬군요. 저는 특히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는 딱 그 세대인 게 저희 집은 그때 금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간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방송에서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사치제를 너무 많이 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러니까 금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사회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아무도 사치. 뭐라고 말은 안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애들이 너네 집 금방 한다며? 약간 이런 뭐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금모으기 해서 예, 금모으기 그때 장사를 접을 생각이었으면 그걸 다 갖다 팔아도 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장사를 하루아침에 접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뭘 재료를 갖고 있어야 그걸 파니까 안 내놨거든요. 그때는 진짜 애들이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너네 집은 금방인데 왜 나라가 힘든데 금모으기에 동참을 안 하냐. 그래서 약간 초등학생이라서 조금 약간 학교에서 이상하게 왜 너네 집은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먹여 많이 살려줄 거요? 아니 네. 근데 그 친구는 왜 남의 약간 집에 가져 약간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그래요. 집에 있는 돌반지까지 다 꺼내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내국노 같은 느낌과 예, 본의 아니게 금을 갖고 약간 있으면 그런 느낌이었고 저희 집이 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던 그 집인데 이제 확 넘어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대출금을 상환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쫓기다시피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내놓고 제 방만한 단칸방으로 쫓겨났죠. 정말 한 푼도 못 건지고. 그 무렵에 진짜 그랬죠. 그 네. 무렵에 그 뒤로 그거 정리되는 데만 해도 십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매우 가난하게 보냈죠.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최근에 네, 그 영화에서처럼 정말 많이 망했죠. 거의 금방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망했던 것 같아요. 거의 동네에 요새 넓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거의 특히나 더 보기도 네. 힘들고 거의 종로상가 이런 데 안 가고 그냥 네.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 많이 이렇게 있었죠. 상가 이런 데도 돌반지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없네요. 진짜 요즘에는 생각해보니까. 거의 없죠. 뭐 워낙 브랜드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때 한번 없어진 이후로 거의 없어졌죠. 앞으로 그러면 그 금은방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저희 집이 마지막으로 접은 금은방이 됐죠. 버티고 버티다가 그때 거의 금방으로 생계는 불가능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아버지가
금 세공을 하셨으니까 용접을 되게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어서 이제 나라에서 워낙 공공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또 많이 아파트 올리고 그래서 거기 공사장 나가셔가지고 용접 하시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역시 이게 사람이 기술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게 용접공 보수가 용접이랑 미장이가 아, 세요 네. 일당이. 기술. 그래서 그때부터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제 용접일을 하세요. 지금 그때 또 선박 쪽으로 가셔가지고 와. 조선 조선이 한동안 잘 됐잖아요. 잘 될 때 아. 그때 또 아버지가 또 바짝 버셨죠. 와. 근데 되는 지금- 사람은 된다니까. 근데 그게 얼마 못 갔죠. 요즘엔 그래요. 조선이 좀 안 되잖아요. 중- 베트남 저 중국으로 또 조선이 네. 또 다 그쪽으로 그 많이 넘어가면서 갔어요. 또 뭐 다른 거 이제 비행기 때우시겠지. 좋게 생각해. 탱크 아니면. 기술이 있으면 뭐 예. 뭐 그래가지고 김빵은 결국에는 접었죠. 그러면서 빚도 많이 졌었고 그 빚 갚는데 10년? 10년? 지금도 다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아들 하나잖아요. 그쵸? 네. 음. 그래서 저는 더 피부로 와닿았던 게 그때 또 호황기 때 금방이고 외동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엄청 잘 살았던 건 아닌데 돈이 없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엄마 만 원만. 10,000원? 100원이 원이요? 아니라? 야, 그 나이에 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스케일 좀 때 있는데? 엄마 만 원만. 아 이거 물론 매일매일 받아가지는 않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받아갔는데 그때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서랍 열어보면 그 돈인데 항상 거의 100만 원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금방 아니 근데 왜 빌딩 이렇게 살줄 티가 안 알았어요. 나지? 유복하기 잘한 티가 좀 나야 되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유복했던 기간이 한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돈이 있다면 유년기에 몰빵이에요. 너무 몰빵이었던 거죠. 아, 그 얘기해줘요. 뻐꾸기 시계. 아 뻐꾸기 시계. 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도 맞먹는 게 그때 워낙 경제가 호황이니까 사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장사도 가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한창 개업 선물로 뻐꾸기 시계 여기가 그러니까 괴종시계 이게 유행이었는데 네. 지금 없잖아. 지금 없죠. 아. 괴종시계는 지금 없어. 너무 단가가 세니까 보통 50만 원씩 하니까 뻐꾸기 시계가 엄청 잘 나갔어요. 이게 축 개업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또 글씨를 잘 써셔가지고 기술 하여튼 역시 기술. 그거를 해주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로 제 기억에 그때도 한 10몇만 원 정도 했거든요. 96, 7년도에 엄청 비싼데 그게 하루에 2-3개씩 팔렸으니까 엄청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 가게가 그때 한 10평? 12평 정도 됐던 가게인데 한쪽 벽면이 다 시계였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벽면이 바뀌었어요. 아, 다 팔려서 네. 항상 그래서 물건이 없어서 시계가 없어서 못 파는 날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도로 그 호황이었어요. 후로 뻐꾸기 시계가 없어진 게 아니 그거는 약간 스타일의 변화일 수도 있고 트렌드? 네. 이제 그랬죠. 뭐 개업을 한다고 해서 시계를 선물하는 문화 그런 것도 것도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죠. 요즘에 스투케를 많이 하죠. 그때 음. IMF 스투키. IMF 이후에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도 실용적인 거 막 이런 거 많이 바뀌었잖아요. IMF 이전에는 선물을 뭘 했는데요? 화려한 거. 뭐요? 그러니까 너가 필요한 거보다는 내가 주고 싶은 아. 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고. 약간 중국 느낌이다. 네, 근데 음. 요즘은 뭐 상대방이 필요한 거 그러네요. 위주로 많이 주려고 하니까. 돈으로 막 선물하니까 제일 많이 느낀 게 음. IMF 전에는 돌 때 돌반지를 보통 한 돈이나 좀 사시는 분들은 2돈을 했거든요. 딱 터지고 나서 바로 달라진 게 반돈. 반돈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점점 없어졌죠. 그게 딱 보기에도 많이 느껴졌고. 근데 그 친구들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회사를 다니셨거나 공무원이었던 친구들은 크게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 망했던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 다른 집은 어떻게 망했는지 들어볼 차례예요.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저희 집은 망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똑같았어요, 사실. IMF 전이나 IMF 이후나 크게 변화된 거는 없어요. 뭐 돈이 원래 없었으니까 IMF 터져도 없는 건 마찬가지여서 아, 더 네. 슬픈데. 없는 집은 계속 그러니까 없다. 저는 저보다는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좀 많이 그런 겪었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 제 친구가 이제 98년도 때 돼서 밤에 찾아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이런 적도 많고. 왜?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고. 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돈은 없는데 술은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네. 친구가 밤에 나를 찾아올 정도의, 그러니까 친분은 되게 친하긴 했는데
이렇게 급한 일이 있었나? 그러고 그냥 그때는 급한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돈도 급하게 술 먹고 싶었던 안 갚잖아요. 네, 돈도 못 받았죠.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빌려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심각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근데 뭐 저희 집은 그렇게 뭐 똑같아서 어떤 전이나 의미로 보면은 뭐 행복하네요. 추락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저 바닥이었으니까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었죠. 우프다. 예. 아, 우프네요. 저희는 집이 그때 기억하는 건 집이 줄었다.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줄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그 뒤로 저희가 3남매거든요. 근데 교육열이 엄청 나셨어요. 두 분 다 아. 고졸이시고 해서. 근데 두 분 다 약간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 났고 그 뒤로 약간 제 생각에는 좀 복구할 돈들이 다 교육비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저 말고 제 동생이 좀 특목고 준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뒤로 복구가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30대 초반에 방이 3개 있는 꽤 큰 집을 아,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구했고 그리고 차도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 와중에 3남매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어릴 때 꽤 그래도 좋은 옷들을 입고 다녔어요. 브랜드 있는 옷.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나이에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내가 30대 초반에 그 정도 크기의 집을 차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못하는데 그때가 좀 잘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해서 이렇게 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꺾인 뒤로는 그 자식 세대인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제 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언니님은 뭐 어떠셨어요? 저는 인상적인 게 그 노숙인이 나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밥을 못 먹었는데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다. 근데 내가 빵이 있었어 그때. 밥을 못 드셨으면 이거 드실래요? 그랬어. 그랬더니 그걸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걸 갖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나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돈을 달라는 게 그냥 좀 적극적인 적선을 유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배가 고팠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때 그 무렵이었어요. 예. 그게 가장 좀 인상 깊어요. 예. 아, 근데 아까 호수님 말씀하셨던 거 되게 인상 깊은 게 30대 초반에 방 3개에 아이 3명을 육아할 수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 외벌이였어. 외벌이로. 심지어. 와, 이게 그때부터 맞벌이가 좀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외벌이가 안 되고 이제 아빠들이 또 권위가 권위가 빠졌죠. 음수와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한. 매일 밤 정모 아파트 재활용 아, 거기서 정모하는 거예요? 정모하잖아요 아빠들이. 담배 피면서. 담배 피러 나가면서 이거 버리고 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세대가 꿀은 다 빨고 나쁜 것만 다 물러줬다. 그때는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최후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대. 예. 그리고 자식 세대한테 월급을 봉투로 갖고 와서 내놓는 게 그렇죠, 봉투. 통닭 딱 들고 근데 봉투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지금은 던지는. 월급이 스쳐 지나가. 스쳐 지나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가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싶어. 이거 뭔가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음. 죽지 않기 위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나는 들어오고 근데 그냥 바로 나가고. 무슨 얘기하다가 엄마랑 어떤 얘기를 했냐요. 얘기하다가 옛날 일을 회상하다가 엄마 근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못 살았네 우리 그랬어. 그랬더니 얘 그땐 그래도 다 같이 못 살아서 괜찮았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맞는 말인 맞아요. 게 상대적인 게 어. 더 커져.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 수준이 높아. 먹고 다니는 거, 뭐 여행 다니는 거 높은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만고만하게 다 못 사는 사람들이고 기회도 열려 있고 희망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살만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은 30대 초반의 아파트? 나도 입고 싶다. 진짜. 지금 지방 가도 못 하는데 나는. 근데 진짜 물려받지 않고 30대가 아파트를 산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 산다. 아무리 그거는 싸도 뭐 안 되지. 진짜 3억 5천에서 4억 정도잖아요. 그럼 일반 직장인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 30년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호수님 60대 초반에 아파트 사실 때 아이 셋 아이 셋까지 60대 초반으로 60대도 봅시다. 못 사는 거 아니야?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엄마들 30대에 있던 거 60대로 늘어난 걸로. 아 참고로 이 30년은 숨만 쉬고 살 때예요. 아, 아무것도 안 쓰고 네. 근데 지금 월급 통장 스쳐 지나가는데 뭘 하겠네요. 네, 아팠던 역사이긴데요. 아무튼 오늘 주제가 IMF 사태니까 이게 무엇이었고 왜 터졌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IMF 사태. 이게 IMF 사태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는 외환 위기죠. 뭐 쉽게 말해서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부도가 난 사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있었던 일이 뭐 최근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로 나왔었는데요. 약간 좀 심하게 과장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뭐 유아인 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가미가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그때 상황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그렸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때 되게 아팠던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원인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기업이 달러 빚을 엄청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아서 터진 사태입니다. 이게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나라가 어려운 거랑 그때 조금 경제가 어려운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때는 기업이 돈이 없거나 경기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정말 달러만 없어서 문제가 됐던 사태거든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네, 것 잘 같은데요. 이해가 안 가요. 쉽게 얘기해줘요.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은 뭐 크게 IMF 원인을 대외적인 원인, 기업들의 원인, 뭐 정부의 원인으로 보는데 이때 시대상을 좀 보려면은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아시아의 4대 용 뭐 부상한다 뭐 이러면서 대만,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인접 국가들이 했던 방식이 다 비슷비슷해요. 당장 나라에 사람은 많고 그 시장은 있는데 설비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 외국에 돈 많은 데서 꼬아요. 일본이나 미국한테 달러를 빌려와. 그 다음에 설비를 사. 그 다음에 공장을 막 굴린 다음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빌린 돈보다 돈을 무조건 많이 벌어요. 먼저 하는 놈이 임자일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거의 20, 30년 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얘네가 시장 규모도 작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얘네가 이제 좀 막 커지니까 이게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은 매일매일 환율이 변하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달러도 상품이니까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달러를 많이 따와.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지죠. 달러가 흔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나가면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변하는데 이때만 해도 나라들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환율을 딱 고정시켜 놨었거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치트키죠. 근데 워낙 조그만한 나라들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고. 근데 좀 이런 것들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고정 환율 하지 마. 그리고 좀 어느 나라에서요? 첫 스타트는 태국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태국 너네 고정 환율 하지 마라고 누가 한 거예요? 꼭 누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글로벌 자본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비슷한 다른 인접 국가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고정 환율은 약간 치트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압력이 치트키 있었고, 쓰지 마. 네. 제대로부터 이거야? 그쵸. 바둑으로 치면 반집 주는 음. 약간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반집을 안 줘도 될 정도로 얘네들이 큰 거죠. 그래서 그걸 탁 뺐더니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얘가 고정 환율이고 어떤 경제 성장도 엄청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되게 많이 이득이 나니까 돈을 잘 빌려주다가 이걸 철회하니까 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태국에서 시작된 게 전체적으로 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왔고요. 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태국보다 훨씬 더 크게 홍역을 겪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제 금융에서 한국에 있었던 달러들을 다 걷어간 거예요? 국제금융이라기보다는 크게 보면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기업을 하면은 자기 자본도 있고 이게 뭐 재무제표 이런 거 신경을 써요. 근데 이때만 해도 한 뭐든 손만 대면 돼요. 우리 전쟁 직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자동차를 만들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다 그걸 사줘요. 그리고 수출을 해.
그리고 도로를 깔면 도로 까는 데가 이 회사밖에 없는 거죠. 비료를 만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뭐든 누가 먼저 손을 대고 정부랑 선점하느냐. 선점하느냐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은행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도 누구든지 돈을 벌어와요. 얘가 누군지고 중요하고 전략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선점하는 놈이 다 먹는 구조니까 되게 방만하게 빌려줬단 말이죠. 나 그거 기억나요. 그 은행권에서 채권 수익률 이런 게 10% 정도였었어요. 이때는 저축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시절, 그러니까 IMF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고정이자도 높았죠 그때는. 그 1988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성동일이 은행을 다니는데 얘기해요. 안정적으로 금리는 좀 작지만 은행에 넣어라. 이율이 20%인가? 와. 맞아. 얼마 쥐꼬리만한 이자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 20%는 제3금융권 그거 사채 안 나와. 이자도 안 20 나와요. 대출 이자가 한 28% 정도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절이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그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국의 그런 사태들이 눈덩이처럼 불려온 거죠. 그러다 도미노? 그쵸, 도미노 현상에서 마지막 도미노가 우리나라였다. 거의 그런 느낌이었고요. 워낙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했다 보니까 가장 크게 영향이 갔던 거는 그거예요. 돈만 빌리면 장사가 되니까 달러를 단기 대출로 땡긴 거예요. 뭐 6개월짜리 만기. 그래도 항상 연기를 해줬어요. 왜? 우리나라는 수출을 워낙 잘 하고 있던 나라였으니까. 그러다가 바트와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너네 대출 연장 안 해줄 거야. 바트화라는 것은 태국 바트화. 네, 태국 사태. 그거에 이제 탁탁탁탁 해서 자본이 쭉쭉쭉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대출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달러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을 일시 안 해주면은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은 많은데 달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나라에서는 이걸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되게 물건도 잘 팔리고 있고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외국 빚을 못 갚아서 갑자기 부도가 되는 거죠. 근데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연쇄적으로 부도가 탁탁탁탁탁 터지면서 이때 한 달 만에 거의 3,000개 가까이가 기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3,000개 네. 가까이 기업이. 거의 10대 기업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망했죠. 그때 뭐 한보제철이라든지 고려증권, 지금 생각해도 큰 기업들 엄청 많이 망했죠. 뭐 미도파백화점이라든지 되게 엄청나게 큰 기업들 엄청 많이 망했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을 보낸 호수님 기억나시죠? 아니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요. 저는 그때 텔레토비 보고 있었는데요. 텔레토비. 근데 이거 IMF 음모론도 있잖아요. 무슨 음모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동양이 이제 너무 시장이 커지니까 자기네 부축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한번 엎어버린 거. 예. 일부러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견제. 그거죠. 예. 견제하느라 너네 대출 해주고 야 걱정하지 마. 야 돈 빌려가 돈 많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빚이 많아지면 얘네 못 갚을 것 같은데 하면 우량한 기업들이나 이런 거를 사들이기 편하게 일부러 부도가 나게 야 그동안 많이 작전 빌려줬는데 짰다, 이런 왜 거예요? 이렇게 안 갚어? 그리고 야 갚어 그러면서 못 갚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짜배기만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무슨 꾼들이 작전 짠 것처럼 들린다. 나 저기 한 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 음모론이긴 해요. 뭐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기업도 좀 준비가 안 됐던 것도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때 막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뭐 론스타 뭐 외환은행을 헐값에 샀니 어쩌니 했던 게 다 이때거든요. 그때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데 되게 웃긴 게 달러 빚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나다 보니까 되게 다 흑자예요. 흑자 상태인데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채를 못 갚은 거예요. 정말 억울했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채권자는 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헐값에 기업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달러만 있으면 이걸 막을 수 있는데 당장 달러를 어디서 구해올 수가 없는 거죠. 엄마들 구하는데 달러. 급전. 맞아요. 엄마들 뭐 했나 그때? 이때 사실 기사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50만 달러까지는 출처를 묻지 않겠다. 지하 세계에 있는 달러까지 끌어내려고
사실 50만 달러 되게 그 당시 엄청 큰 돈이잖아요. 5억 지금도 큰 돈인데 그 근데 왜 정도로 돼 있어. 미리 몰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 미국도 그 금융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미국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잖아요. 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안일함인 것 같아요.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대 말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경제 성장률이 정말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처럼 거의 컸거든요. 성장에 취했을 때라 경고해도 네. 안 먹혔을 예, 것 같아요. 영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네. 생각을 이거- 했을까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을 하는데 이때 OECD 가입을 해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을 하려면 GDP가 조금 높아야 되는 거죠. 가입을 했는데 뭐 GDP가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고정환율 정책을 폐지합니다. 근데 환율이- OECD 가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아 이때 김영삼 정권 말년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네. 업적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정치 천재라고 불리우는 김영삼 정치 천재 경제 바보. 아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저희 또 5년 담임제니까 OECD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거는 거의 선진국에 왔다 이런 느낌이니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IMF가 터졌고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되게 IMF가 제가 보기엔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닌가? 이게 약간 무릎 까져서 약을 발라달라고 했더니만 다리 깁스를 해버린 정도의 조치를 내렸다라고 보고요. 뭐 크게는 고금리 정책, 구조조정, 민영화 패키지 이를 해가지고 약간 대한민국 덤핑 세일이지 않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요. 뭐 일단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할 정도의 레벨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뭐 팩터 말씀드리자면 한 10% 초반이었던 금리가 한 방에 2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20%가 올라갔다는 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잖아요. 만약에 1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10% 정도 초반이면은 월에 80만 원, 9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다 20%가 되면 이게 월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갑자기 내 생활비가 1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장사도 안 되고 월급도 밀려. 이러면 거의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망했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명암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때 이제 구조조정이 돼서 공기업 인력의 한 20% 정도 14만 1000명 정도가 감원이 되고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때 그 구조조정법이 생깁니다. 맞아. 해고가 쉬워지고 예. 비정규직이 늘어나.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이 화가 나네요. 오고 약간 하청의 수직화 이런 부분도 좀 쉬워지게 되죠. 그 좀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졌고 이때 민영화됩니다. 한국통신 아시나요? KT 아니에요? KT? 예, 그게 음. KT로 이때 민영화가 되고 한국전력 또 민영화가 되고 담배인상공사 아십니까? KTNG가 이때 민영화됩니다. 뭐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효율 뭐 증가보다는 요금 인상이 좀 더 많았던 기업들이라서 뭐 그렇게 좋았나? 라고 하긴 싶어요. 하여튼 이런 조치들이 지금의 양극화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같은 뭐 노동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는 시각이 많죠. 그래도 뭐 좋아진 것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근데 뭐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싶긴 해요. 이렇게 사람이 하락을 경험할 때 사람도 국가도 좀 스무스하게 랜딩을 하면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IMF 같은 경우는 너무 갑자기 어느 한 날 엘리베이터가 끈 떨어지고 추락한 듯이 나라 전체가 그때 유년 시절을 보낸 호수님은 모르겠지만 3,000개가 기업이 없어진다는 거는 뭐 재앙이죠, 재앙 거의. 그렇죠. 참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 경제 규모만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취업난 이런 걸로 힘들지 않을 텐데라는 아, 생각이 좀 제가 들어서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경제 규모는 그때보다 커졌어요. 지금 네, 훨씬 커졌죠. 그 고용 형태가 그러면은 네. 네, 분배 구조가 좀 분배 구조가 문제인 거고 음. 저희 우리나라 3만 불 넘었어요. 근데 왜 나 모르겠지? 가난하지? 그쵸. 분배의 문제가. 이 GDP가 그냥 땜빵 나누기라서 더 그럴 수도 누구지? 있어요. 누구니? 누군가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 누구지? 내 기업, 주변에 기업. 기업의 아무튼. 보유고가 들었는데 사상 최대라고 네, 하잖아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IMF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아무도 못 믿겠다. 내가 갖고 예, 있겠다. 그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요. 우리나라도 투자를 좀 꺼리는 게 워낙 큰 사건을 겪었다 보니까 기업이 돈을 쌓아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나라도 환율에 대해서 환방어라고 하거든요. 달러를 어떻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거의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 국가예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우리나라는 IMF 같은 외환위기는 안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달러를 너무 보수적으로 갖고 있어서 야, 이 정도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해서 그때 서브프라임 때도 우리나라는 좀 덜 피해가 있을 정도로 환방어를 잘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기업이 능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직원들을 더 쥐어 짜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올라간 GDP가 생산성이 그러니까 올라간.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를 겪었으니까 미래의 위험을 닥칠 거에 대해서 대비한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겪었다는 걸 너네가 알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약간 꼰대 마인드가 된 거예요, 기업이.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IMF를 겪고 나서 많이 체질 개선이 됐고 요즘에는 뭐 그런 위험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흥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가 배운 만큼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뉴스를 나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IMF 때 한 방 얻어맞았잖아요. 네. 그럼 신흥개발도상국 가서 한 방 때릴 수 있다는. 그렇죠. 아. 배운 게 있으니까 한 방 때려서 거기에 우량 기업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서양에서 조금 더 쉽고 잘 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양에서 동양으로 왔다가 이제 곧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경향이 좀 많이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털어먹고 다니는 거요? 전문가들이? 그렇죠.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의 이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봤을 뭐 때 사모펀드라든지 뭐 헤지 펀드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글로벌 자본들이 많이 움직이죠. 저희 거의 초국가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누구니? 나눠주라. 말이 많죠. 뭐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해서 네. 뭐 프리메이슨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IMF를 기점으로 양극화가 엄청 심해지긴 했어요. 심해졌다는 게 나는 너무 느끼고 요새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큰 약속하지 않고 서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막 맞벌이 할 거지? 꼭 할 거지?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쵸, 그렇게 많이 어, 각박해지다 각박해지는 보니까 것 경쟁도 같아요. 엄청 심해졌던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네. 유행했던 그런 드라마처럼 어떤 드라마요? 스카이캐슬 아, 이런 것처럼 더 네. 학벌주의라든지 계층의 사다리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점점 막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많이 아빠졌지요. 좀 약간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좀 변했죠. 그러니까 그 시절을 겪으면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의 부도의 날에서 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도난 공장 주인 이름 뭐지? 허준호 씨가 분했던 그 역할 네네네네네. 저도 마지막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들한테 통화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믿지 마라. 내가 얘기했지 아무도 믿지 마라. 라고 하는데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서로 약속할 수 없고 믿지 못하게 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네, 아무튼 뭐 이걸 거치면서 뭐 아까 좋아졌다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뭐 좋아진 거는 기업들 체질 개선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때 그 100대 기업인가? 부채 비율이 평균 500%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500%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이 100원이면은 빚이 400원이다. 이 정도로 심각했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100% 언더죠. 100%만 넘어가도 부실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팔아치워도 빚을 못 갚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회사를 4번 팔아치워야 갚을 수 있었던 거죠. 좀 심했던 데는 엄청 또 심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IT 벤처 위주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고 뭐 기업도 안 좋은 기업들은 많이 청산이 됐고 그리고 내수 확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빨리 극복을 했죠. 우리나라는 보니까 2001년 8월에 IMF를 졸업했고요.
체감하기로는 진짜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네. 나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금모으기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금모으기는 어, 두 가지로 분리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네. 빚을 갚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 약간 정신 승리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으쌰으쌰 하는 계기. 네. 온종일 TV에서 금을 이제 얼만큼 모였고 그걸 막 생중계를 네, 했단 생중계하고 말이에요. 거의 그 대선 투표처럼 맞아, 생중계하고 맞아. 그때 가수들도 트로피 많이 내놨죠. 맞아, 금으로 맞아. 된 트로피. 보니까 김건모도 그때 메달 같은 거 많이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국채 보상 운동? 네, 거의 현대판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잘할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것도 민족성. 진짜, 단결. 네, 저는 그거 되게 민족성인 것 같은 게 옛날에 그래서 일본 애들이 전쟁하러 들어와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의병 막 때문에. 의병 때문에 네. 스님들이 막 칼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자주권에 네. 대한 그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현대사? 근현대사 때문인가? 근데 그게 상황이 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봉건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서양처럼 밑에 사람들은 안 거리고 윗 사람들만 바뀌면은 그냥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이제 다르니까. 군주제였기 때문에 네. 저도 이거 민족성 되게 생각해봤는데 천세님 말씀처럼 유럽이랑 이렇게 좀 다른 것 게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거의 영주제 국가잖아요. 왕이 있긴 한데 왕이 거의 영주 중에 제일 세네 이런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삼국시대 때부터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 영국은 영국이라는 국호는 그대로 두고 왕가가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도 왕망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의 성씨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내 나라?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역사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나라 자체가. 길죠, 저희가. 예. 한 조선도 한 500년 왕조가 됐으니까. 유지되는 게 긴 길어.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국가의 민족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정착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어서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 국사처럼 배우면은 유럽 애들은 정말 배우기 힘들 거예요. 그걸로 진짜 외워서 시험 치라 그러면은 나라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 외우지도 못할 거예요. 우린 쉽잖아요. 몇 개 안 바뀌니까. 몇 번 안 바뀌잖아. 한 300년 지나야 하나씩 바뀌잖아요. 얘네들은 뭐 300년이 뭐야? 50년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면 이름도 너무 길어. 그리고 여기 지배했던 땅이 누군지도 불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너무 특이하긴 많죠. 한 것 같아요. 그 근무기도 그렇고. 네. 특이한 국제보상도 것 같아요. 그렇고. 근데 아, 금모으기는 요즘 뭐 워낙 많이 알려져서 많이 아실 텐데 그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중간에서 네. 기업들이 장난친 게 많았다고. 네. 이게 수치로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던 게 진짜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22억 달러 정도. 아, 엄청 크죠.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때 우리나라 빚이 55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금 다 판 게 22억 달러. 근데 중간에서 해먹은 게 좀 있다는 거죠. 네. 네. 많이. 그때 또 누구니 정말. 그때 부자가 되신 분들이겠죠. 지금 잘 나가시는 몇몇 기업들도 아마 어. 조금씩 발을 담그셨다. 아우. 이거 이런 발언. 저희가 무슨 사회적 영향력이 있나요? 아무튼 그래서 좀 이게 실제적으로 빚을 갚는 데는 큰 효과는 없었는데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국가 디폴트 있었던 그리스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망한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막 어떻게든 장롱에서 해보려고. 어떻게 그러니까 애기 울면서 막 나와서. 네, 근데 옆집이 망했어.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해 배째 이러면은 좀 도와줄 생각이 안 드는데 얘가 어떻게든 태도가 살아보려고 됐어 애가. 인성이 됐어. 응. 알바라도 하고 노가다 뛰면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고 해. 태도가 됐어. 그러면은 그 쌈짓돈이라도 그래서 야 요거라도 좀 보태라고 해주잖아요. 실제로 그런 현상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방국들에서 한 100억 불 정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어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우방국 귀엽다. 네 그 몇몇 쪽에서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조금만 한 몇 달만 일찍 해줬어도 IMF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한 100억 불 정도 그때 우리나라 수출 규모 생각해보면 큰 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금모으기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우리 집은 금빵이라서 그때 팔았어야 됐습니다. 빨리 금값을 정리. 엄청 잘 쳐줬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나라가 돈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 자본에서 세 개를 주체로 보잖아요. 정부, 기업, 가게 이러는데 이때는 정부랑 가게는 정말 멀쩡했어요. 기업이 망한 거라서 나라가 이제 공공근로라든지 그때 막 보도블록 많이 없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할 정도의 여력이 있었어요. 금을 사서 팔아줄. 그래서 그걸 다시 달러를 받으면 다시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었던 거라서 지금은 가게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렇지. 네, 그때랑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상황은 거구나. 상황은 조금 달라요. 기업은 금모으기 운동 안 해주나? 국민 힘든데 말이야. 어? 월급만 올려주면 될 걸요. 청와대 거기다 올리자. 얼마 전에 탄력 근로제 됐죠? 아이고 속이야. 예, 아니 뭐 사실 뭐 입법이 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거 자체도 그래서 뭐 아무튼 IMF가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뭐 많은 변화도 있었고 저희 집도 망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IMF가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왜 터졌나. 그냥 되게 힘들었고 나라가 망했다라고만 알았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되게 안타깝기도 했고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조금 더 잘했으면. 그리고 지금의 시각으로 보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업 부채가 500%다 이런데 근데 그 당시 시각으로는 또 망할 줄 몰랐겠죠.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항상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나 미래를 보면서 뭐 좀 생각 판단을 판단하는 내는 거는 거는 너무 섣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저희 집이 망했기 때문에 좀 잘해주면 안 되나.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라든지 내 나라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면 또 다른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